뼈대에 있는 항공기 제작 가문으로 떡대에 있는 안토노프-124, 225 같은 대형 초대형 수송기를 설계 제작할 수 있는 모터 시츠가 국제시장에 매물로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이거대한 떡대를 날리기 위한 크고 아름다운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잠시요. 검색 좀. 크고 아름다운 이브첸코 프로그레스 D-18 터보팬 엔진과 개량형인 D-36 436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심지어 공격 헬기에도 사용 가능한 고출력 터보 샤프트 엔진까지 독자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우크라이나가 멀쩡한 상황이면 이 회사가 돈 좀 떨어졌다고 절대 해외 매각을 할 리 없는 회사지만 회사도 돈 떨진 지 오래고 나라의 사정도 여의치 않다 보니 이걸 국제 매물로 내놨었더랬죠. 당연히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중국였는데 자국 대형 수송기 및 수송기 베이스의 각종 바리에이션, 여객기 설계, 엔진 기술 등등을 위한 기술을 얻기 위해 주식을 사들였었죠. 그러자 서방에서 엄청나게 우크라이나의 압박과 견제를 넣었었어요. 덕분에 중국이 먹기 직전에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주식 매입을 금지시키고 지금 상태에서 일단 주식 매매를 동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울분에 차서 서방 진영에 한마디 했죠. 야 이 비리리 새끼들아. 그럼 좀 비행기라도 좀 사주고 지랄해 라고. 사실 이게 미국의 압력이었고 저 욕도 미국 보고 한 말이죠. 미국이 중국 쪽에 엔진과 엔진 기술 넘기지 말라고 대놓고 지랄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우크라이나가 조사해보니 이게 중국 지분 러시아 지분 합치면 50%가 넘어요. 즉 러시아가 캐스팅 보트가 돼버린 거죠. 나머지 지분을 서방 국가의 어느 기업이 쥐더라도 러시아가 어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상황 전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러시아 지분이 실제 돈을 댄 주인이 중국이었던 거죠. 즉 합법적으론 중국 회사인데 중국이 자국 거라고 떠들고 기술을 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눈 시퍼렇게 뜨고 주시하고 있고 이게 미중 무역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라 괜시리 외교적으로 일을 벌이기 싫은 베이징에선 일단 묻어놨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의 캐피털 그룹이 참전한 상태죠. 구매하겠다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해요. 합법적인 주인인 중국에 이걸 넘기느냐 아니면 법원의 안보상의 마법을 부려 이걸 미국에 넘기느냐.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썼냐면 이 이야기엔 숨겨진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오리올 캐피탈 그룹은 금융회사예요. 저걸 사도 운영만 해요. 즉 저걸 다시 운영할 회사의 지분을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를 할 거거든요. 일본 도시바 반도체의 주인이 세계 회사인 것과 비슷해요. 일본 산업혁신단, 미국 베인 캐피탈, SK 하이닉스. 여기도 SK 하이닉스 빼곤 다 돈 만지는 고대지 반도체의 비엇도 모르는 곳이라 나중에 SK 하이닉스가 인수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캐피탈 그룹은 돈을 회전시키는 고대지 비행기엔 관심 없어요. 저걸 운영할 회사는 금융기업 위에 있는 그 누군가죠. 근데 그 숨은 주인공이 우리나라 업체라는 카더라 썰이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업체가 저걸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온다면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국내 유일의 가스 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8,600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4월 한화테크윈에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해 7월 방산, 에너지, 정미기계 사업 부문을 떼어낸 데 이어 감시카메라 사업을 담당하는 시큐리티 사업부를 분할했다. 지난 1월엔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항공사업을 인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로 맡게 된 분야는 항공기 구동, 유압, 연료 분야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 항공 구성품인 착륙장치 등이다. 이로써 그룹 내 항공 관련 사업을 모두 책임지게 됐다.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항공 엔진과 기체 부문 간 시너지를 창출해 항공 엔진을 넘어 글로벌 항공 분야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80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의 기술 제휴로 F5 제공호용 제트 엔진을 생산했다. 이후 1986년엔 KF-16 전투기의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헬기 수리용 국산화 엔진도 생산 중이다.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2500 등의 가스 터빈 엔진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최근엔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에 이어 2021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위성 발사체 KSLV-2에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우주 발사체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위성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류를 제작했다.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했다. 이 회사는 항공기 엔진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 진출했다. 프레젠트 위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기업과 엔진 부품 및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을 위험, 수입 공유 방식으로 체결했다. RSP 방식 계약은 단가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급 계약과 달리 항공기 엔진의 개발과 양산, 관련 부문 2차 시장까지 모두 아울러 참여 지분 만큼 매출을 배분하는 형식이다. 손해도 감소해야 하지만 수익이 확대되면 그만큼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축구장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신규 공장을 착공했다. 약 10만 제곱미터 부지의 연면적 6만여 제곱미터 규모다. 베트남 공장을 통해 엔진 부품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고 공격적으로 수주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준공식에 참석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베트남 공장은 한화그룹이 글로벌 항공 엔진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김 회장의 베트남 방문은 2011년 이후 7년 만이었다. 그룹 차원에서 항공과 방위산업 부문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설계 전문가 및 기술 명장을 특별 대우하며 숙련 기술과 경험을 쌓았다. 설계와 생산, 조립, 정비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수행해왔다. G와 BMW, 롤스로이스 등 세계 3대 엔진 기업과 수십 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여객 수요, 물동량 증가로 글로벌 항공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라며 세계 3대 엔진 메이커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엔진 부품 사업 규모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전체 부품과 모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분야의 기술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산업용 가스터빈, 위성 로켓 엔진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독자 엔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항공 엔진 전문 기업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협력사들과의 관계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분기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들과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하도급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억 원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 신제품 개발 사업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와 엔진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성과 공유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5월엔 80여 개 협력사와 청렴한 거래 문화와 유지를 위한 준법 서약식을 열고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들의 준법 실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준법 열매달기도 진행했다. 비행기의 원초적 목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다. 비행기의 일생만 놓고 본다면 땅 위에서 정비를 받으며 대기 중인 시간이 훨씬 더 길지만 하늘에 떠 있을 때 정작 가치가 발휘된다. 이는 레저용 경비행기뿐만 아니라 고성능 군용기도 마찬가지여서 나는 것 이외의 다른 기능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최강이라는 F-22 전투기나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폭격기도 땅 위에 있으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오히려 특작부대의 공격이라도 받는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돼버린다. 마치 날개가 꺾여 하이에나 물이 속으로 떨어진 독수리와 같은 처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날아야 제 역할을 하는 비행기의 가장 중요한 부품은 두말할 필요 없이 엔진이다. 적합한 기체의 형상 등도 중요하지만 엔진이 없다면 당장 양력을 얻을 수 없다. 엔진을 선택할 때는 민항기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군용기는 필요한 성능을 발휘하느냐가 기준이 된다. 특히 전투기에 있어 비행 성능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4세대, 5세대 전투기들은 각종 최첨단 장비와 무장을 장착하기 때문에 이전 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해 기체의 크기가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력 같은 비행 성능은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 그 이유는 뛰어난 엔진 덕분이다. 최신 내기일수록 개념 구상 단계부터 특정 엔진을 염두에 두고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할 정도다. 중국, 소련 도움으로 엔진 복제하며 생산. 제트 엔진은 실용화가 1930년대에 시작됐으므로 상당히 오래전에 개발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성능 향상이 요구되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최신 군용 엔진은 개발국이 기술 유출에 신경 쓰는 전략 물자다. 오늘날 전투기용 고성능 제트 엔진을 제작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 불과하다.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한 자격지심이 심한 나라다. 사실 완전 백지 상태에서 기존에 개발된 엔진을 참고하지 않고 제트 엔진을 만들기는 어렵다. 중국은 이런 현실과 뒤처진 자국의 기술력을 인정해 오래전부터 베끼기에 열중했다. 냉전 초기에는 소련의 도움으로 여러 엔진을 복제 생산하며 기술을 습득했다. 하지만 중소 분쟁 후 관계가 끊기면서 1990년대까지 중국의 기술은 1960년대 수준에서 정체됐다. 최신 전투기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에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만 일단 커진 덩치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을 먼저 확보해야 했다. 이처럼 공군력을 증강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면서 중국 공군은 단지 덩치만 큰 삼류라는 소리를 들었다. 복제를 하고 싶어도 최신 엔진의 확보부터가 어려웠다. 서방은 물론이거니와 소련도 중국의 의도를 잘 알기에 물자나 기술의 유출을 최대한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피격당한 F-4 전투기에 장해에서 확보한 J-79 엔진을 역설계해 WS-6 엔진을 제작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추력 등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롤스로이스의 STRB-160-88 엔진을 연허 생산해 JH-7 전투기에 장착했으나 1960년대 개발된 구형 엔진이라 그다지 의미는 없었다. 1940년대 말에 소련에 당대 최고의 낸 엔진을 넘겨주고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었기에 영국은 처음부터 무단 카피 가능성을 예견하고 구형 엔진을 제공한 것이었다. 이처럼 매를 먹던 중 1980년대 말 미국이 대소련 보위망의 일환으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길이 열렸다. 중국은 민항기 엔진을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현재도 B737 등에 사용하는 CFM56 엔진을 미국에서 몇 대 도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CFM56의 파생형이 B1B 폭격기가 사용하는 F101 엔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한 횡재였다. 곧바로 이를 역설계하면서 개발이 시작된 신형 엔진이 현재 중국의 희망과 절망을 함께 안겨주고 있는 WS-10 엔진이다. WS-10이 한창 개발 중일 때 공교롭게도 소련이 붕괴했고 뒤를 이어 등장한 러시아가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틈을 타서 중국은 그렇게 염원하던 제4세대 전투기인